의존하지 말고 금융회사들과 채무자들의 협의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채무자들이 연체를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쪽에도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채면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바뀌어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채널 댓글창에도 새롭게 바뀌는 법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올리시는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채무자보호법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체가 발생하든 말든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준 금융회사들과 연체가 발생을 해도 금융회사하고 채무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이 나서서 해결하거나 연체가 되고 난 이후에 채무를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사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제적이고 수동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금융회사하고 채무자 간에 서로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발생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제 채무조정을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회사들과 채무자들의 협의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채무자들이 연체를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쪽에도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대책 없이 연체자들만 양산시키고 리스트에만 올리고 열을 올리지 않을까요? 올해 연체되면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또 그 채권을 싼 값에 산 회사들은 정말 소액만 받아내도 투자 수익은 챙긴 거니까 이게 서로 윈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법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채무자들이 연체되기 전에 돈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들이 알아서 연체 안 되도록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체되면 채무자에게는 불리하고 기존 이자의 몇 배를 연체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조항들이 새롭게 생겨났을까요? 어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좋아하시는 걸까요? 지난 영상에 이어 새롭게 시작되는 채무자보호법, 어떤 게 달라졌는지 우리에게 관련 있는 사항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기 신용불량 채무자인 저의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같은 입장이시라면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계좌의 제한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기한 이익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빚을 잘 갚다가 연체되기 시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되면 기한 이익,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 나눠서 갚는 이익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일시불로 갚아라는 일종의 강압적인 계약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몇십 개월로 나눠서 갚다가 몇 주 밀렸더니 한꺼번에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사망신고나 마찬가지죠. 나눠서도 갚기 힘든데 한꺼번에 갚으라뇨. 이런 장기 연체자를 양산하는 정책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냥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의 연체이자까지 얹어서 갚으라는 거죠. 참 대단한 분들이죠. 저 같은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법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붙였다면 이제는 밀린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으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가 좋아진 건가 싶네요. 어차피 원금은 생각도 못하고 이자도 못 내서 연체된 건데 연체이자를 현실성 있게 줄여준다고 이게 부담이 개선이 된 걸까요? 저 같은 사람이나 저처럼 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기한 이익 상실 제도 자체를 없앤다면 모를까? 한꺼번에 갚으라고 한다면 연체자들이 아이고 이렇게 한 번에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줄로 아신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한 티를 내야 하겠는데 기업들 피해는 줄 수 없고 있으나 만한 정책을 만든 게 아닌지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를 사명업일 이전에 하도록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것도 역시 이래서 뭐가 달라지나 싶네요. 3. 그리고 회생 등의 채무조정 제도가 가능합니다라고 금융사들이 채권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이런 거 안 알려주면 일일이 채무자들이 알아봐서 찾아야 하니까 친절하게 알려주라고 바뀌었답니다. 그렇답니다. 4. 추심 횟수랑 방법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돈을 받아가는 추심 행위를 하기 전에 방어권 행사 방법을 사명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일주일에 7회만 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거나 일주일 중에 하루 몰아서 7번을 독촉을 하라는 건가요? 이것도 제 생각엔 있으나 만화한 법이네요. 보통 추심 전화 하루에 한 번만 옵니다. 안 받으면 여러 번 오지만 아침에 통화 한 번 하면 그날은 보통 더 이상 전화가 안 옵니다. 물론 불법 추심을 하는 나쁜 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을 하고 찾아오겠지만 이런 놈들 지키라고 법을 만든 건 아닐 테니 그런 불법 추심업자들은 늘 그렇듯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점은 일주일 7회라는 추심이 연락을 안 받거나 방문 추심하러 왔다가 못 만났다면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죠. 다만 방문 추심의 경우는 이해를 찾아가서 못 만났다면 그 이후부터는 못 만나도 만난 걸로 추심 횟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안 받으면 횟수에 안 들어가지만 받고 그냥 끊어버리는 전화는 2회까지만 횟수에 치지 않고 3회부터는 횟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5. 추심 예정일 사명업일 전에 방어권 행사 방법을 미리 통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방어권이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조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런 걸 제한을 걸 수가 있네요. 이런 건 좀 새롭네요. 특히 바로 확인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 같은 장기 신용불량자 입장에서 본 새로운 채무자 보호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여기부터는 좀 치트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6. 개인 채무자들은 추심자 금융기관에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제한을 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 28시간 이하로 정해서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이 시간에는 내가 회사 일이든 개인 사정이든 바쁘니까 독촉 전화나 방문 못 받으니까 이 시간엔 추심하지 말아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추심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도 있겠죠. 방문이나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으로 정해서 추심할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3가지로만 추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별 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추심 유예 제도가 생겼습니다. 추심을 기한을 정해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 가령 재난 상황이나 본인 직계 좀비속 배우자가 사고 질병이나 수술 받거나 해서 입원한 경우 직계 좀비속 배우자가 혼인이나 장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추심하지 못하도록 미리 금융기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중이라던가 결혼을 한다, 중요한 수술 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귀찮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회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추심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송사건에 휘말리시다 보니까 내가 형사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이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신용불량자시라면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 금융사에서 보내는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등 채무를 깎아주겠다는 등 그러면서 보내오는 우편물들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경우에 유예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새로운 법이 나오기 이전에도 써 있었습니다. 겁먹고 멀리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8. 채무조정 제도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금융사랑 채무자가 직접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1억 원을 빌렸다가 연체됐다면 이 채무는 못 갚겠으니까 조정을 해봅시다 하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금융기관은 10영업일 이내의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다 못 갚겠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준다는 거겠죠. 그것도 10일 이내에. 그게 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네요. 이자를 깎거나 상환기간을 늘려도 좋겠고 원금은 깎아줄 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원금 자체도 뭐 특정 기준을 정해서 깎아준다면 더 없이 좋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기막히게 좋은 점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채무조정이 성립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채권에 대해서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지긋지긋한 독촉이 없어지는 거죠.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독촉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채무조정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돈 빌릴 때는 얹고 사기치고 안 갚으려고 용을 쓴다. 이러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안 갚으려고 용 쓰는 신불자는 몇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몰아쳐서 추심을 해대는 통에 채무자가 아무 짓도 못하게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추심을 막아보는 게 영상의 목적입니다. 어차피 제가 진 채무를 나눠서 조금씩 좀 더 긴 시간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이제 연체를 시작하셨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도 아셔야 준비가 되시겠죠. 아래 영상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채무자가 살아있어야 채권자의 돈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권자는 돈을 받고 채무자는 마음의 짐을 덜고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